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전봉기 기자와 함께 일본의 차기 총리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던 국가 정상인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 예. 얼마 전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곧 차기 총리를 뽑게 되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네, 다음 달 4일 10월 4일입니다. 일본에서 총리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한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이 총재 선거를 다음 달 10월 4일에 합니다. 거기서 총리가 선출되는데요. 이번엔 풀스펙형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풀스펙이라고 하니까 자동차 사양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자동차 살 때 그 스펙이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도 일부 절차를 빼고 간소하게 하냐 아니면 모든 절차를 다 포함해서 풀스펙으로 하냐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이번 선거는 모든 절차를 다 넣는 풀스펙으로 한다는 겁니다. 간이 방식으로 할 때는 자민당 국회의원 표에다가 일본의 전체 47개 도도부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자치단체들이 해당되는데 거기에 하나씩의 3표씩을 줘서 총재를 뽑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풀스펙형으로 할 때가 중요한데 풀스펙형으로 할 때는 자민당 국회의원들 현재 295명이죠. 여기에 자민당 당원과 후원단체 대표들도 똑같이 295명을 뽑아서 295 플러스 295로 총재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일본의 선거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누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후보들은 어떻게 돼요? 네, 후보들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 그리고 모테기 도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론조사 등을 볼 때 유력 후보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입니다. 둘 다 여론조사를 볼 때요. 대체로 한 20% 정도를 얻어서 2강 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고이즈미 신지로부터 볼까요? 올해 44살로 상당히 젊은데 일본에선 잘생긴 외모로도 인기가 높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 하면 무엇보다 펑쿨색자로 네,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유명하죠. 네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별명이 왜 붙은 거예요? 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주 후반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이즈미가 펀클색자란 별명을 얻은 것은 그 전에 환경상을 하던 2019년의 일입니다. UN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한 말 때문이죠. 일본 방송에 나가는 것을 복사한 영상 정도는 인터넷에서 보셨을 텐데 저희가 원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uch a big and big scale issue like climate change. It gotta be fun. It gotta be cool. It gotta be sexy too. And how to make the way of resolving this issue cool and happy and sexy. 펑쿨색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영상으로 다시 네. 보니까 또 웃음이 나네요. 이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잖아요. 네, 일본은 정치 명문가들이 있어서 대대로 정계에 뛰어들고 유권자들도 그렇게 대를 잇는 정치인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고이즈미도 말하자면 그런 정치적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09년에 중의원에 첫 당선된 뒤로 주요 내각직을 역임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 고이즈미는 아까 보신 이른바 펑클색자 발언, 펑클색시라고 해야겠죠. 그 발언 같은 독특한 말과 행동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 발언 말고도 지금처럼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든가 경기가 좋아지면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순환 논법을 쓰는 걸로도 유명해졌어요. 1년 전에 총재 선거 때도 고이즈미가 그때 또 총재가 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그때 안 됐는 이유가 그때 토론회 때문이었는데요. 토론회에서도 대답을 하는데 한마디로 너무 내용이 없다 해서 점수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척 가벼워 보이고 논란도 많지만 그만큼 대중들에게는 많이 각인돼서 지명도는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환경상이나 사실 농림상 하면서 대중 앞에 설 기회가 많아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예. 그 주목받은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고이즈미가 후쿠시마 바다에 가서 서핑 교실에서 참여해서는 서핑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모습이에요. 이제 서핑을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 있죠. 제법 폼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그러다가 잘 타는데? 넘어지는 모습도 있지만,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지역에서 잡은 히라미, 그러니까는 넙치회도 먹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직 환경상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현재 농림상으로서는 행정부지로 치솟은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축미 방출을 지휘했는데요. 비축미를 푸는데 미온적이던 농민단체와 대립하는 과감한 모습도 보여서요. 쌀값 때문에 고통받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뭐 인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으로서의 언행 말고 고이즈미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잖아요. 네. 논란거리도 있었다고요. 네, 주간지인 주간 문춘의 보도로 스캔들이 난 게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요. 고이즈미가 나가노현의 호텔에 투숙하면서 하루 1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이 넘는 숙박비를 정치 자금으로 내서 공금 횡령을 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때 기혼 여성과 같이 투숙했다는 보도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한마디로 불륜이라는 건데, 물론 그때 고이즈미는 결혼을 안 한 미혼 상태긴 했습니다. 네, 물론 본인은 다 부인했고요. 주간 문춘이 워낙에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곳이긴 해서 명확하게 결론은 나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 아이도 저 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혼 시절 이런 일도 있었군요. 네. 지금은 6년 전에 후지 TV 아나운서하고 결혼을 해서 뭐 아들, 딸 한 명씩 두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뭐 그렇죠. 예, 이번엔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한번 볼까요? 네, 올해 64세로 고이즈미보다는 나이가 많고 또 고이즈미와는 달리 또 평범한 맞벌이 가정 출신이에요. 근데 대학을 졸업한 뒤에 길이 달라지는데 마츠시타 정경숙에 들어갔어요. 마츠시타 정경숙은 파나소닉 창시자인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일본을 키울 리더들을 키우겠다 하면서 만든 사설 교육기관이에요. 이곳을 나온 뭐 총리라든가 정치인들이 많아요. 다카이치는 이렇게 요기를 거친 다음에 그 뒤로는 TV 아사히에 캐스터를 하면서 경력을 쌓았고요. 그러다가 1993년에 처음으로 중의원이 됐고 그 뒤로 무려 10선을 했습니다. 다카이치의 정치 경력을 이끌어준 사람이 아베 전 총리라고요? 네, 이 사람을 한마디로 지칭하는 뭐 정치적인 별명이라는 게 여자 아베예요.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와 유대 관계가 깊은 측근이었다는 건데요. 지난 2006년에 1차 아베 내각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대신을 역임했고 이후에 아베가 계속 기용하면서 총무대신이나 경제안보상 같은 중요한 자리들을 지냈습니다. 또 그리고 아베의 경제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아베의 경제정책,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돈을 풀어서 확장 재정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아베노믹스의 추종자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이 보수적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평화헌법 개정 문제예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아베의 개헌론을 충실하게 또 잇고 있습니다. 아베가 했던 것처럼 종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강요 시절부터 계속 참배했고 더 중요한 게 총리가 된 뒤에도 참배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정말 아베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에 대해서 망언을 하기도 했다고요? 네,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한국이란 말을 직접 지칭은 안 했지만 상대국들이란 말을 하면서 기어오른다는 말을 했어요. 지난 2022년에 야스쿠니 신사 순경봉찬회라는 단체의 심포지엄에서였는데요. 순경봉찬회, 뭐 이름만 들어봐도 참 야스쿠니를 정말 숭배하는 극우 단체구나, 이런 걸 아실 텐데 발언 내용이 뭐 기사나 인터넷의 카드뉴스 정도로는 뭐 소개가 됐는데 실제 영상을 많이 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 느낌이 확실히 오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죠. 途中でですね、参拝をやめたり中途半端なことをするから相手がつけ上がるという面はあると思います。どんなに批判されても淡々と続ける、これはもう主権国家として当たり前のことであり、先人に対して、尊崇の念を持つ感謝の誠を捧げる、だんだん周りもアホらしくなって、文句を言わないんではないかと。 네, 들어보신 것처럼 야스쿠니 참배를 적당히 하면 상대, 그러니까 한국 등이 기어오르니까 오히려 제대로 계속해서 해야, 그래야 상대들이 바보짓을 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 뭐 8.15 때도 다카이치가 이날 매년 하듯이 야스쿠니를 참배했는데요. 그때 야스쿠니를 참배해서 하면서 한 말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国のために殉じられた方のご利礼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구글하는 기사는 많이 봤는데 사실 발언 수위만 놓고 보면은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정치 노선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다카이치 사나이의 노선은 정말 말 그대로 강경 극우 본색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념적인 명확성을 통해서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또 자민당 내 아베 파벌의 지지를 또 확고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또 다시 펑클색자 고이즈미의 이념적 성향은 어떤가요? 네,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고이즈미도 자민당이나 일본 내 보수주류의 시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 8.15에 고이즈미도 현직 농림상이면서 그러니까 강요이면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또 매년 공문을 내거나 참배해 왔는데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찬성하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고이즈미는 또 다카이치와는 좀 다른 면이 좀 있는데요. 보수적이지만 이념적 주장을 강하게 하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뭐 강요이든 뭐 이번에는 참배를 했지만 그렇지만 미래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총리가 된 뒤에도 참배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적절히 판단하겠다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즉답을 피한 것이고 총리가 된 뒤에는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좀 보이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분석가들은 고이즈미가 이념성보다는 실용과 대중성을 추구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려고 그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는 재임 기간에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었는데 아들은 좀 거리를 둘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두 사람 중 누가 총리가 되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네, 총리가 누가 될지는 뭐 아직은 확실치는 않지만요.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는 전직인 이시바 총리 때보다는 나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이시바 전 총리는 자민당 내의 온건파였고요. 지난 8월 15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패전 80주년 추모식이 될 텐데 그 추모식 자리에서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카이치나 고이즈미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시바하고는 다른데요. 특히 둘 중에서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걸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고 했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의 참배라는 것은 뭐 강요들의 참배와는 격이 또 다르니까요. 침략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지난 2013년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2013년에 아베 전 총리가 그 당시 전 총리였죠. 야스쿠니를 참배했는데 그때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역시 침략 피해자인 중국까지도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아베에게 경고를 한 예도 있었습니다. 고이즈미가 총리로 당선되면 어떨까요? 네, 고이즈미가 집권하면 다카이치보다는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 영향이 적을 수도 있긴 있어요. 이념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현실 문제를 중시하는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제적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8월에 또 마침 고이즈미가 방한을 했었는데요. 기후변화 협력을 위해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이런 말을 또 강조를 했고요. 또 이때 중요한 모습이 보였던 게 흔치 않게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가지고 참배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화제가 됐죠. 우리 순국 선열한테 참배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물론 또 4일 뒤에 이 사람이 일본에 돌아가서는 야스쿠니를 바로 참배를 해서 8.15에 야스쿠니를 참배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도루 무기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해보자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보수적이어서 과거사는 해결됐다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은 뭐 고이즈미도 그대로 견지할 것으로 보여요. 결국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간의 현안 대화는 물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현안 대화는 이루어지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답답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총리가 다카이치와 고이즈미 중에 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지 보통 이제 자민당 하면 파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엔 어떤 파벌이 누구를 지지하는 분위기예요? 네, 자민당 총재 선거를 봐야 되니까 또 파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자민당은 유력 정치인들 밑에 그를 따르는 의원들이 속해서 서로 이끌어주는 파벌 정치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파벌들이 아주 많지만 노선을 뭐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결국 강경파와 온건파 혹은 또 매파와 비둘기파로 볼 수 있어요. 자민당의 첫 시작부터 그랬는데요. 자민당은 보면은 강경한 보수인 자유당하고 그보다는 좀 온건한 민주당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도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래서 강경파는 평화헌법 개정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또 세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강경파를 보면 결국 파벌로 지도자를 보면은 아베 전 총리의 파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온건파는 외교적 접근을 좀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신경 쓰는 편이고요. 또 무엇보다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죠. 이렇게 개정이 아직은 좀 필요 없다 쪽으로 보는 그렇게 파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카이치는 강경파 지지를 받고 고이즈미는 온건파 지지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이 되는데 네, 그렇게 뭐 답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또 좀 결론 내기 어렵기도 해요. 뭐 당연히 아베파는 여자 아베인 다카이치를 지지할 겁니다. 아베가 생전에도 뭐 다카이치를 총리로 뭐 민족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이즈미도 헌법 개정에는 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경파들도 일부는 뭐 고이즈미 쪽을 지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반면에
그 강경파인 다카이치도 보면은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작년에 온건파인 기시다 전 총리를 찾아가서 총재 선거에 나오면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온건파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쪽 온건파의 지지도 뭐 일부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파벌 정치의 양상이 또 변하고 있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전에는 파벌의 수장이 정치 자금을 나눠줬어요.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파벌이 강하게 유지가 됐던 건데, 요즘 이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이 전통이 깨지면서 파벌이 전보다는 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원이나 여론 압박 등에 대해서 파벌을 벗어난 그런 표를 던지는 의원들의 행동도 나올 것으로 보여서 좀 복잡해진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강경 보수파인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는 걸 일본 내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분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총재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 이유도 사실 그 부담스러움 때문인데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2013년에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했을 때 우리나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관계도 악화됐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뭐 한국과 중국 관계 나빠지는 건 뭐 참을 수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는 상당히 큰 부담이고 피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의원들이 작년에 어떻게 행동들을 했냐면, 다카이치보다는 아무래도 좀 온건파를 미는 게 낫지 않아 해가지고 이시바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시바가 그 작년에 총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다카이치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총리가 돼서 또 야스쿠니를 갔을 때 그때 트럼프의 행동이 어떨까? 그 트럼프 행동은 2013년에 오바마와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때 아베한테 강하게 경고를 내렸지만, 지금의 트럼프는 아무래도 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도 뭐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변수가 좀 있겠죠. 네, 그리고 일본의 다른 당들도 또 하나의 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 지금 여당을 이루고 있는 당이 공명당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의 체계를 보면은 자민당과 사실 공명당의 연립 여당 체제예요. 네. 근데 이 공명당은 성향으로 보면 온건 보수예요. 그래서 공명당이 다카이치를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카이치가 총재가 될 경우에, 그 경우에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총리가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야, 우리는 자민당과 같이 연립 여당 안에 하고 연립을 깰 가능성도 뭐 조심스럽지만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공명당이 빠져나가면 다카이치가 총재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일본의 총리가 되려고 해도 자민당의 의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총리가 못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존재하려면 자민당 빼고 나머지 일본 여당이 다 일치 단결해서 야, 우리가 의석수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총리 뽑을래라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야당들은 극우인 유신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극자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까지 너무 이념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단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들이 이렇게 일치 단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카이치든 고이즈미든 누가 총리가 되던 간에 일단 자민당 중심의 일본 정치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유리한 걸로 나오나요? 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요미우리 신문 조사인데 지난 13일과 14일 날 조사했거든요. 거기서 누가 일본의 총리로 뭐 선호되냐 하는 조사였는데, 보면은 국민들의 전체 선호도로 볼 때 다카이치가 29%로 가장 선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고이즈미가 25%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를 좀 그 대답한 사람들의 층을 좁혀서 자민당 지지층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고이즈미가 33%로 더 높았고 다카이치는 28%로 떨어졌어요. 그 연령대로 또 보면 고이즈미는 60세 이상에서 33%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다카이치는 여기서도 18%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어차피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의원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원들이 고령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 전체 선호도는 뭐 떨어지는 아무래도 그 고이즈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40대 이하 젊은 층, 그리고 남성에선 다카이치의 선호도가 또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보수 유권자가 아무래도 그 층에 더 많다는 거고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네, 결국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승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요동칠 것 같습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